300억짜리 땅이 있다고요? 시어머니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이건 가족 재산이잖아요. 새언니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의 재산이죠. 미영이 흥분하며 덧붙였어요. 잠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1995년에 약 3,000평 정도가 박종호 씨 명의로 이전되어 있어요. 김 변호사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땅이 당신 명의로 되어 있다고요? 정숙이 남편을 바라보며 절규했어요. 그건 그때 장모님이 세금 문제 때문에 잠깐 내 명의로 해달라고 하셨어. 종호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 아직 새벽 공기가 차가운 이른 아침 5시였습니다. 김정숙은 부엌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을 위해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죠. 벌써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시댁 식구들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오늘도 미역국이야? 어제도 미역국이었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왔습니다. 정숙은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지만 늘 그래왔듯 참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금방 다른 반찬 하나 더 만들어 드릴게요. 정숙의 하루는 항상 이런 식으로 시작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온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고 시어머니의 혈압약과 당뇨약을 챙기고 남편이 회사에 나가기 전까지 이것저것 뒷바라지를 해드리죠. 그리고 나서야 겨우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시동생네 집들이 간다면서 준비는 다 됐지? 남편 박종호가 넥타이를 매며 물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죠. 네, 선물도 준비했어요. 백화점에서 산 수건 세트요. 그런데 여보, 우리도 이사 온 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집들이를 해본 적이 없네요. 종호는 별 대꾸 없이 신문을 펼쳐들었습니다. 정숙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죠. 결혼 초기만 해도 남편이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주곤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점점 관심이 줄어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시댁 식구들이 계속해서 정숙의 가난한 친정 이야기를 하면서부터였을 거예요. 정숙아, 신우이가 또 전화했어. 오늘 집들이에 너무 비싸지 않은 선물로 와달래. 부담 주지 말라고 하더라. 시어머니의 말에 정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신우이 박미영은 늘 정숙을 무시했죠. 결혼식 때부터 오빠가 왜 하필 저런 집 딸과 결혼했는지 모르겠다며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렸습니다. 정숙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58이 되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죠.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고 손등에는 나이 반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동네에서 미인으로 소문났던 자신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평범한 아줌마가 되어버렸죠. 그래도 아직 건강하고 무엇보다 친정 어머니가 계셔서 마음의 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계셔서 버틸 수 있었지. 이제 곧 환갑이신데 건강만 괜찮으시면 좋을 텐데. 정숙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며 핸드백에 친정 어머니께 드릴 영양제를 챙겨 넣었습니다. 시동생 집들이 자리는 화려했습니다. 새로 산 아파트는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건물 35층이었고 인테리어도 최신 유행을 따라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죠. 거실 한 면이 통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한강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정숙은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위축되는 기분이었어요. 어머, 형수님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시동생의 아내 최은주가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정숙은 그 미소 뒤에 숨은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은주의 눈이 정숙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게 느껴졌거든요. 시댁 식구들은 거실에 모여 앉아 요즘 부동산 이야기며 자식들 교육비 이야기로 한창이었죠. 요즘 강남 아파트 값이 또 올랐다면서 우리 집도 시세가 꽤 올랐을 텐데.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은 강남에 아파트 하나 더 사려고 하는데 정숙이 내는 어떻게 할 거야? 신우이의 질문에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저희는 아직 여유가 없어서요. 정숙의 대답에 시댁 식구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아, 맞다. 형수님 친정은 아직도 그 낡은 연립주택에 사시죠? 요즘 그런데 사는 사람들이 있나요? 재개발도 안 되고. 은주의 말에 정숙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죠. 이런 자리에서 말대답이라도 했다가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테니까요. 그래도 어르신이 건강하시니까 다행이네요. 요즘 그런 오래된 동네에 사시는 분들 중에 많이 편찮으시던데.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신우이의 말에 정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최근 친정 어머니가 자주 몸이 아프다고 하셨거든요. 정숙은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니 마음이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부엌에서도 시댁 식구들의 대화가 들려왔죠. 정숙이가 친정에서 물려받을 게 뭐가 있겠어? 그냥 빈손이지 뭐. 그러게 말이야. 우리 종호가 고생이 많아. 정숙은 그릇을 닦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헌신했는데 아직도 자신은 외부인 취급을 받고 있었죠. 친정이 가난하다고 해서 자신의 가치까지 무시당해야 하는 건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친정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좀 힘이 없어 보였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정수가 괜찮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보다 너는 잘 지내고 있니? 네,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 정말 몸은 괜찮으시죠? 목소리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정숙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어머니는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이 너무 걱정이 많아. 그냥 감기 기운이 좀 있을 뿐이야. 내일 병원에 가볼게. 하지만 정숙은 뭔가 불안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거든요. 그래도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시니 너무 걱정만 할 수는 없었죠. 어머니는 정숙이 시댁에서 힘들어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아픔을 숨기려 하셨거든요. 그날 밤 정숙은 잠들기 전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과연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요? 시댁에서는 늘 무시당하고 남편은 점점 자신에게 무관심해지고 그나마 의지가 되는 친정어머니마저 나이가 드셔서 걱정이 되고 정숙은 베개 위에 머리를 묻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로부터 사흘 후 평범했던 정숙의 일상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쯤이었죠. 정숙이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정 이모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어요. 정숙아, 큰일 났다. 내 엄마가 쓰러지셨어. 정숙은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모,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어떻게 되셨다는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이모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침에 화장실에서 쓰러져 계셨는데 이웃 할머니가 발견하고 바로 구급차를 불렀어. 지금 성모병원 응급실에 계시는데 의사 선생님이 뇌출혈이라고 하시더라. 정숙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뇌출혈이라니
그것도 혼자 계시다가 정숙은 급하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해요. 하지만 종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가봐. 나는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못 가겠어. 정숙은 허탈했지만 혼자서라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정숙은 중환자실 앞에서 이모와 함께 기다렸습니다. 의사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했어요. 환자분이 나이도 많으시고 출혈 부위가 넓어서 수술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가족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틀 동안 정숙은 병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너 혼자 가서 뭘 할 수 있겠어. 집안일은 누가 해라며 투덜거렸고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죠. 정숙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죠. 어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지만 정숙을 알아보시고 약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정말 많이 걱정했어요. 정숙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정숙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짐만 되는구나.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엄마는 제가 지킬게요. 하지만 의사의 진단은 좋지 않았습니다. 뇌출혈로 인한 후유증으로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고 언어장애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무엇보다 계속적인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숙은 막막했죠. 치료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하고 간병은 누가 해야 하는지. 일주일 후 어머니의 상태가 조금 안정되어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정숙이 병원 복도에서 간병인과 비용 상담을 하고 있는데 검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김정숙 씨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정숙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남성은 명함을 건네며 자신을 소개했죠. 저는 김앤파트너스 법무법인의 변호사 이정호입니다. 고인이 되신 분의 유언에 따라 찾아왔습니다. 정숙은 깜짝 놀랐어요. 고인이요? 우리 엄마는 아직 살아계신데요. 변호사는 당황하며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런데 환자분이 김순덕 씨 맞으시죠? 며칠 전에 의식을 잃으셨다고 들었는데.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변호사님이 왜 우리 엄마를 찾으시는 거죠? 사실 환자분께서 한 달 전에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딸에게 전해달라고 하시면서 이 서류를 맡기셨거든요. 변호사가 봉투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그런데 변호사님, 저희 집은 별로 재산이 없는데 유언장까지 쓰실 이유가 있을까요? 정숙의 질문에 변호사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류를 열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 경기도 파주에 있는 토지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파주요? 저희가 파주에 뭐가 있나요? 친척도 없는데.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 토지 등기 부등본을 보시면 김순덕 씨 명의로 된 땅이 있어요. 면적이 꽤 넓습니다. 정숙은 서류를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등기 부등본에는 분명히 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토지 면적도 상당했어요. 이게 정말 우리 엄마 땅이에요?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정숙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실 일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내년에 대규모 개발 예정지로 지정될 예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토지 가치가 지금의 수십 배로 오를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정숙은 현실감을 잃은 듯 했어요. 가난하게 살았던 친정에 이런 땅이 있었다니. 정숙은 급하게 병실로 돌아가 어머니께 물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의식이 흐릿하셨고 말씀하시기도 어려워 보였어요. 엄마, 파주 땅이 뭐예요? 우리가 파주에 땅이 있어요? 정숙이 간절히 물었지만 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이실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병실 옆 의자에 앉아 유언장과 토지등기부등본을 들여다봤습니다. 서류는 분명했어요. 어머니 명의의 땅이 있고 그 땅이 곧 개발될 예정이라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신에게 상속된다는 것.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이 사실을 시댁에서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죠. 정숙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언장과 토지등기부등본을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봤지만 여전히 믿기지가 않았어요. 가난하게만 살았던 친정에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새벽 6시가 되어서야 정숙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좀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변호사가 와서 그러는데 우리 엄마 명의로 된 땅이 있대요. 정숙의 말에 종호는 잠에서 덜 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뭔 소리야? 장모님이 땅이 있으면 우리가 모를 리가 있나? 그냥 사기꾼이겠지. 병원에 그런 사람들 많이 온다고 하던데. 아니에요, 여보. 토지등기부등본도 있고 변호사 사무실 명함도 진짜 같아요. 그런데 이 땅이 내년에 개발된다고 하네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호는 여전히 믿지 않는 듯 했어요. 정숙아, 너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 장모님이 쓰러지시고 병원비 걱정하고 그런 사기에 속으면 안 돼. 종호의 말에 정숙은 답답했습니다. 왜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까요? 오전 9시쯤 정숙은 변호사 이정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어제 주신 서류들이 정말 진짜가 맞나요? 가족들이 믿지를 않아서요. 이정호 변호사는 친절하게 답변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오셔서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어요. 정숙은 오후에 병원을 잠깐 비우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제법 큰 규모의 법무법인이었어요. 접수 데스크부터 고급스러웠고 변호사들도 많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이런 곳에 처음 와봐서 긴장됐죠. 김정숙 씨 맞으시죠? 어서 오세요. 이정호 변호사가 정숙을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벽면 가득 법전이 꽂혀 있고 큰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먼저 어머님의 쾌유를 빕니다. 상태가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 아직 의식은 흐리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해요. 정숙이 답하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럼 이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큰 지도를 펼쳐놓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어머님 소유의 토지입니다. 파주시 교화읍과 문산읍 일대인데 총 면적이 3만 평 정도 됩니다. 정숙은 눈을 크게 떴어요. 3만 평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였거든요. 3만 평이요? 그게 얼마나 큰 건가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죠. 축구장 약 20개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대부분 농지와 임야로 되어 있고 일부는 도로 예정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변호사님, 우리 엄마가 언제 이런 땅을 사셨을까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정숙의 질문에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매입하신 걸로 나와 있어요. 그때는 이 일대가 완전한 농촌 지역이었죠. 정숙은 계산해 봤습니다. 1980년대라면 자신이 결혼 준비를 하던 시기였어요. 그때 우리 집이 그렇게 형편이 좋지 않았는데 어떻게 땅을 살 돈이 있었을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머님께 직접 들으셔야 할 것 같네요.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변호사가 신문 스크랩과 정부 발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파주 GTX-A 연장선과 교화신도시 확장 개발 계획이 내년 상반기에 최종 발표될 예정이에요. 이 땅들이 정확히 그 개발 구역 한가운데 있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땅값이 얼마나 오르는 건가요?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현재 이 지역 농지 시세가 평당 약 100만 원 정도 하니까 3만 평이면 약 300억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하지만 개발이 확정되고 용도 변경이 이뤄지면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계산했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평당 2천만 원은 될 겁니다. 그러면 총 6천억 원 이상의 가치가 되죠. 만약 상업지역으로 편입되는 부분까지 고려하면 조 단위까지도 가능합니다. 정숙은 의자에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6천억, 아니 조 단위라니. 평생 상상도 못했던 숫자였어요. 정말 그게 다 제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죠. 유언장에 따르면 모든 재산을 딸 김정숙에게 상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이런 대규모 토지 상속에는 상속세가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또한 개발 과정에서 각종 법적 절차도 복잡하고요. 무엇보다 이런 큰 돈이 걸린 일에는 가족 간의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정숙은 변호사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시댁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변호사님, 이런 일은 비밀로 할 수 있나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변호사 비밀 유지 의무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상속 절차를 밟으려면 결국은 공개될 수밖에 없어요. 정숙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도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병원으로 돌아가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언제 말해야 할까? 시댁에는 어떻게 알려야 할까? 그리고 어머니는 언제 깨어나셔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실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실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시동생까지 모두 와 있었던 거예요.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동안 한 번도 오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왜 온 걸까요? 어머님, 미영이도 왔네요. 무슨 일이세요? 정숙이 병실로 들어가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답했어요. 정숙아, 우리가 너무 무심했구나. 장모님이 쓰러지셨는데 가족들이 와봐야지. 시누이 미영이 정숙을 옆으로 불렀습니다. 새언니,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해요. 복도로 나온 미영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어요. 새언니, 오늘 오빠한테 전화가 왔는데 어머님이 변호사를 만나셨다면서요? 무슨 일이에요?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종호가 시댁에 이미 말했던 거예요. 아,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그냥 병원비 때문에 상담받은 거예요. 정숙이 얼버무리자 미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새언니, 우리끼리 뭘 숨겨요? 혹시 어머님이 보험이라도 들어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재산이 있으시나요?
미영의 추궁에 정숙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벌써 의심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시댁 식구들이 돌아간 후에도 정숙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계셨고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정숙은 유언장을 다시 꺼내 읽어봤습니다. 어머니의 글씨로 쓰여진 내 딸 정숙에게 모든 것을 남긴다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틀 후 오전 정숙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는데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조금씩 의식을 찾고 계세요. 간단한 대화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정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어머니께 그 땅에 대해 물어볼 수 있겠네요. 엄마, 저예요. 정숙이에요. 들리세요? 정숙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뜨시더니 정숙을 알아보시는 듯 미소를 지으셨어요. 정숙아, 왔구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엄마, 파주에 땅이 있다고 하던데 정말이에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 아버지가 젊을 때 산 거야. 나중에 넣어주려고 숨겨놨지. 아버지가요? 그런데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정숙의 질문에 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답하셨습니다. 시댁에서 알면 뺏어갈까봐 무서웠어. 이제는 내가 지켜야 해.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시댁 식구들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미영, 시동생 진석이 모두 와 있었어요. 어머, 사돈 깨어나셨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시어머니가 반갑게 인사하셨지만 정숙은 왠지 불안했습니다. 정숙아, 우리가 좀 이야기할 게 있어. 시누이 미영이 정숙의 팔을 잡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시동생도 따라 나왔죠. 새언니, 솔직히 말해봐요. 어머님한테 무슨 재산이 있는 거 맞죠? 미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정숙이 부인했지만 진석이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우리가 알아봤는데 그 변호사 진짜더라고요. 김앤 파트너스라는 유명한 법무법인이에요. 병원비 상담으로 그런 큰 사무실에서 올 리가 없잖아요.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시댁에서 벌써 뒷조사를 한 거였어요. 그럼 정말 뭔가 있는 거네요? 미영이 다그쳤습니다. 새언니, 우리끼리 뭘 숨겨요. 우리도 가족인데 알 권리가 있잖아요. 저도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막 깨어나셨는데 자세한 건 정숙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 당장 어머님께 물어봐요. 우리도 같이 들을 테니까. 정숙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병실로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어머니 곁에 앉아 계셨어요. 사돈, 정신이 많이 나아지신 것 같네요. 그런데 변호사가 와서 뭔 이야기를 했다던데요? 어머니는 정숙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정숙은 어머니께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네. 사실은 파주에 땅이 좀 있다고 하네요. 땅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얼마나 되는 땅인데요? 정숙은 망설였지만 결국 말했습니다. 3만 평 정도 된다고 해요. 병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3만 평이라고요? 진석이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아세요? 그리고 파주면 요즘 개발 많이 하는 곳인데. 진석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어요. 미영이 계산기를 꺼내더니 무언가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주 땅값이 평당 100만 원 정도 하니까 3만 평이면 300억? 그 숫자를 들은 시댁 식구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300억이라고요? 시어머니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사돈, 이게 정말이에요? 300억짜리 땅이 있으시다고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동시에 정숙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셨어요. 그런데 이건 가족 재산이잖아요. 미영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새언니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의 재산이죠. 종호 오빠도 남편으로서 권리가 있고요. 정숙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옳게, 이건 우리 엄마 재산이에요. 시댁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정숙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석이 반박했어요. 형님, 법적으로는 부부 공동 재산이에요. 결혼 후에 취득한 재산은 반반씩 나누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 땅은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우리 아버지 명의였고 나중에 엄마 명의로 바뀐 거라고 했어요. 정숙의 해명에도 시댁 식구들은 납득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머니께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사돈, 이런 큰일을 혼자 결정하시면 안 되죠. 우리 종호도 30년 동안 사위 노릇했는데 아무 권리가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어머니는 괴로워하시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상속세도 엄청 많이 나올 텐데 그 돈은 누가 내요? 미영이 추가로 말했습니다. 새언니 혼자서 그 큰 돈을 감당할 수 있어요? 결국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도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상속세까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큰 세금을 낼 돈은 어디서 구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가족회의를 열어서 다 같이 논의해야 해요. 시어머니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머님, 아직 우리 엄마가 많이 아프신데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해야 하나요? 정숙이 항의했지만 미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새언니, 이런 큰일을 언제까지 미룰 거예요? 개발 소식이 나면 땅값이 더 오를 텐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힘들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숙아, 엄마 말 들어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시댁 식구들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사돈, 무슨 말씀이세요? 포기하지 말라니 우리가 뭘 포기한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정숙만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건 내 아버지가 내 인생을 위해 남긴 거야. 병실의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무언가 계획을 세우는 듯 했어요. 정숙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큰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정숙은 병원 의자에서 잠을 설쳤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돌아간 후에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머니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 계셨고 정숙은 혼자서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해야 했죠. 새벽 5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종호였어요. 정숙아, 집에 와라. 지금 당장. 종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명령조였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저는 엄마 곁에 있어야 해요. 정숙이 말했지만 종호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회의 한다. 1시간 안에 와. 정숙은 어쩔 수 없이 간병인을 부르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거실에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시어머니, 시누이 미영, 시동생 진석, 그리고 처음 보는 중년 남성까지. 형님, 앉으세요. 소개할 분이 있어요. 진석이 말했습니다. 이분은 저희 법무팀 김 변호사님이에요. 미영이 소개했습니다. 정숙은 깜짝 놀랐어요. 시댁에서 벌써 변호사까지 동원한 거였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정숙 씨.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부부간에 취득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큰 규모의 재산이라면 더욱 그렇죠. 정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우리 아버지 것이었어요. 정숙이 항변했지만 김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까지 여러 차례 매입이 이뤄졌네요. 김정숙 씨가 결혼하신 게 1985년이니까 일부는 결혼 후 취득한 재산으로 볼 수 있어요. 정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 것까지 조사했다니. 그렇다면 최소한 절반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시댁 식구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정수가, 너 혼자서 그 큰 상속세를 낼 수 있겠니? 300억짜리 땅이면 상속세만 100억이 넘을 텐데. 정숙은 그제야 상속세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100억이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설명했어요. 상속세율이 최고 50%까지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 규모의 토지라면 할증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150억 정도는 각오하셔야 해요. 정숙은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150억이라니 그런 돈을 어디서 구한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상속세는 현금으로 내야 하잖아요. 새언니, 언니가 그 돈을 어디서 구할 거야? 미영이 추궁했습니다. 결국 땅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개발 이익을 제대로 못 보게 될 수도 있어요. 진석이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이 힘을 합치면 상속세를 미리 준비할 수도 있고 개발 이익도 극대화할 수 있죠. 종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정수가, 이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우리 가족이 다 같이 해야 해. 하지만 정숙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무관심했던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이상했거든요. 그때 김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토지 중 일부가 이미 다른 명의로 이전된 부분이 있네요. 정숙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1995년에 약 3,000평 정도가 박종호 씨 명의로 이전되어 있어요. 김 변호사가 등기부등본을 보여줬습니다. 정숙은 남편을 바라봤어요. 여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땅이 당신 명의로 되어 있다고요? 종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그때 장모님이 세금 문제 때문에 잠깐 내 명의로 해달라고 하셨어. 하지만 정숙은 납득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잠깐만요. 정숙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여보가 그 땅이 있는 걸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저한테는 말 안 했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미영이 나섰어요. 새언니, 그건 우리도 몰랐어요. 오빠가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하지만 말끝을 흐렸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사실은 말이야.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팔려고 했었어. 몇 년 전에. 정숙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팔려고 했다고요? 제 동의도 없이요? 그때 장모님이 완강히 반대하셔서 못했지. 종호가 말했습니다. 매년 세금만 나가고 소득도 없고 그냥 팔아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 정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 엄마가 반대하니까 못 팔았던 거구나. 그래서 엄마가 쓰러지시니까 이제 기회다 싶어서 이러는 거네요.
정숙의 말에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정숙아. 시어머니가 화를 내셨어요. 우리가 언제 그런 나쁜 마음을 먹었다고 그래. 그냥 가족들이 다 같이 잘 살자는 건데. 하지만 정숙은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30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가난한 친정 출신이라고 비아냥거린 건 뭐예요? 갑자기 가족이라고 하시니까 웃기네요. 정숙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진정시키려 했어요. 일단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법적인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가시죠. 어머님이 회복되시면 정확한 의향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미영이 끼어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사돈 어른신 상태가 언제 좋아질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개발 발표가 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텐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죠. 정숙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댁에서 어머니의 회복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뜻이었거든요. 지금 당장 유언장 효력 정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상속인의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다면 법원에서 재검토할 수 있거든요. 정숙은 경악했습니다. 어머니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려는 거였어요. 안 돼요. 우리 엄마는 정신이 멀쩡하세요. 정숙이 소리쳤지만 종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숙아, 현실을 봐라. 이 문제는 우리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법적으로 접근해야 해. 정숙은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헌신했던 가족들이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정숙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를 지켜야 해요. 절대 이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정숙은 눈물을 훔치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깨어 계셨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정숙아, 왔구나. 시댁에서 뭔가 했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아셨어요? 정숙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30년 동안 그 사람들이 어떤지 엄마가 모르겠니? 내가 힘들어하는 거 다 알고 있었어. 정숙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집이 그렇게 가난했는데 어떻게 그런 큰 땅을 사실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젊었을 때 말이야. 건축 일을 했었지. 그런데 하도 성실하게 일하니까 어떤 부자가 눈여겨봤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씩 힘을 얻었어요. 그분이 파주에 큰 땅을 가지고 계셨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해졌나 봐. 그래서요? 정숙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내 아버지를 믿고 헐값에 팔겠다고 하셨어. 다른 사람한테는 못 팔겠고 성실한 사람한테 팔고 싶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우리가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었겠니?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내 아버지가 친구들한테서 돈을 빌리고 온갖 고생을 다 했지. 그래도 이 땅만은 꼭 사야겠다고 하더라고. 정숙은 아버지의 그런 면을 처음 알았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아버지는 항상 조용하고 성실한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정숙의 질문에 어머니는 복잡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내가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서 우리 집을 무시하는 걸 봤거든. 특히 내 시어머니가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어머니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더 숨기게 됐어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시댁에서 알면 분명히 뺏으려고 할 거라고 생각했어. 내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 정숙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큰 재산을 숨기고 계셨다니. 그런데 엄마, 1995년에 그 땅 일부가 남편 명의로 넘어갔다던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내 남편이 와서 그러더라고.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간다고. 일부만 자기 명의로 해달라고. 나중에 다시 돌려준다고 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믿고 해줬더니 그 뒤로는 아무 말이 없더라고. 가끔 물어보면 나중에 이야기하자고만 하고. 정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어머니를 속였던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작년에 내 시댁에서 와서 그 땅을 팔자고 했어. 어머니가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하고 시누이가 같이 와서 땅값이 올랐으니까 팔아서 나누자고 하더라고. 정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반대하셨구나.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이건 내 아버지가 내 미래를 위해 고생해서 마련한 거라고. 절대 팔 수 없다고 했지. 그 뒤로 시댁에서 우리한테 더 차갑게 대했어. 특히 내 남편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 어머니의 말에 정숙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최근 몇 년간 남편이 더욱 냉정해진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던 거예요. 엄마,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시댁에서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그 땅을 가져가려고 해요. 정숙의 말에 어머니는 정숙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정숙아, 서랍에 봉투가 하나 있을 거야. 가져와 봐. 어머니가 침대 옆 서랍을 가리키셨습니다. 정숙이 서랍을 열어보니 두꺼운 봉투가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내 아버지가 남긴 편지야. 널 위한 마지막 편지.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친필로 쓰여진 편지가 나왔어요. 정숙아, 이 편지를 읽는다는 건 아빠가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구나. 아빠가 평생 모은 이 땅은 오직 너를 위한 것이다. 시댁에서 아무리 가난한 집 딸이라고 무시해도 너는 당당히 살아라. 이 땅은 내 인생을 지켜주는 마지막 울타리가 될 것이다. 정숙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졌거든요. 편지는 계속됐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믿을 만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라. 내 행복이 아빠의 마지막 소원이다. 엄마, 저 이제 알겠어요. 아빠와 엄마가 왜 이 땅을 지키려고 하셨는지. 정숙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이정호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숙 씨. 어머님 상태가 많이 좋아지신 것 같네요. 정숙은 변호사를 반갑게 맞았어요.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변호사님, 시댁에서 이상한 변호사를 데려와서 유언장 효력 정지 신청을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숙의 질문에 이정호 변호사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단 어머님의 정신 상태가 명료하다는 의사소견서를 받아두세요. 그리고 상속 포기 각서 같은 건 절대 쓰지 마시고요. 변호사가 조언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유언장이 명확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변호사님, 제가 정신이 멀쩡하다는 걸 확실히 해주세요. 딸을 지켜줘야 해요. 이정호 변호사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숙은 아버지의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어요. 30년 동안 무시당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 준비해 주신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일주일 후 정숙은 법원 조정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정식으로 유언장 효력 정지 신청을 한 거예요. 큰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앉은 모습은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정숙 편에는 이정호 변호사가, 시댁 편에는 김 변호사와 함께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 그리고 남편까지 모두 나와 있었어요. 조정위원이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김순덕 씨의 유언장 효력에 대한 조정을 위해 모였습니다. 먼저 신청인 측에서 말씀해 주세요. 시댁의 김 변호사가 일어나 발언했습니다. 유언자인 김순덕 씨가 뇌출혈로 의식을 잃기 전 정신 상태가 온전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큰 규모의 재산을 한 사람에게만 상속하는 것은 다른 가족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김 변호사의 주장에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정호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유언장은 김순덕 씨가 의식이 완전히 명료한 상태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의사 소견서도 있고요. 또한 이 재산은 고인의 남편이 생전에 취득한 것으로 상속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때 시누이 미영이 감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조정위원님, 저희 오빠가 30년 동안 사위 노릇을 했는데 아무 권리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어머님이 혼자서 그 큰 상속세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조정위원이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김정숙 씨, 상속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신가요? 정숙은 준비해온 답변을 했어요.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서 납부할 예정입니다. 토지 가치의 70%까지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시어머니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매달 이자만 몇 억씩 나갈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야? 정숙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일부 토지를 단계적으로 매각해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것 봐요. 시동생 진석이 소리쳤습니다. 결국 땅을 팔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가족이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하지만 정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언제 팔지, 어떤 가격에 팔지는 제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개발이 완료되면 토지 가치가 몇 배로 오를 텐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어요. 정숙의 말에 시댁 식구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조정위원이 중재하려 했어요. 가족 간의 분쟁보다는 원만한 해결책을 찾는 게 좋겠는데요. 혹시 타협안은 없으실까요? 그때 종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정수가, 우리 이혼해. 갑작스러운 말에 조정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정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종우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30년 살면서 이런 큰일을 혼자 결정하는 내가 이해가 안 돼.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겠어. 정숙은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이혼이라니.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말했어요. 좋아요. 이혼하죠. 그런데 재산분할 청구는 포기하세요. 이 토지는 제 고유 재산이니까요. 종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댁의 김 변호사가 개입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해당 토지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 기간 중 취득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하지만 이정호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토지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가 명확합니다. 김정숙 씨의 아버지가 결혼 전부터 계획하고 추진한 일이에요. 이정호 변호사가 새로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김정숙 씨의 아버지 일기장과 당시 금융거래 내역입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 토지 취득 계획이 김정숙 씨 결혼 이전부터 있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자금도 김정숙 씨 아버지 개인 명의로 조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댁 식구들이 당황하는 사이 정숙이 일어났습니다. 조정위원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정숙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작년에 시댁에서 저희 어머니께 땅을 팔라고 압박했던 대화 내용입니다. 녹음기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사돈, 이런 큰 땅을 혼자 가지고 계시면 안 되죠. 우리 가족을 위해서 팔아서 나눠 갖는 게 맞지 않나요? 그 돈으로 종호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우리 애들 교육비도 해결할 수 있어요. 조정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시어머니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건 가족을 위한 마음에서 한 말이었어. 하지만 조정위원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이정호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어요. 박종호 씨가 1995년에 김순덕 씨를 속여서 토지 일부를 자신 명의로 이전한 경위가 담긴 김순덕 씨의 진술서입니다. 의사가 정신 상태를 확인한 후 받은 것입니다. 종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그때 세금 문제 때문에. 하지만 이정호 변호사가 말을 끊었어요. 진술서에는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는 20년 넘게 지키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유언장의 효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토지는 피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유언에 따라 김정숙 씨에게 단독 상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특히 미영은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30년 동안 며느리로 살면서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정숙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옳게 30년 동안 며느리로 살면서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항상 가난한 친정 출신이라고 무시만 당했죠. 이제는 제가 나 자신을 지킬 차례예요. 조정이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시댁 식구들이 정숙을 둘러쌌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정숙아, 그래도 우리가 가족 아니야? 좀 나누자.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30년 동안 저를 가족으로 대우해 주셨나요?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시니 웃기네요. 정숙은 당당히 걸어나갔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법원 조정이 끝난 지 석 달 후 정숙은 어머니와 함께 새로 이사한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서 아침을 맞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재활치료를 받으신 덕분에 많이 회복되셨고 이제 간단한 집안일도 도우실 수 있게 되셨어요. 무엇보다 표정이 한결 밝아지셨습니다. 정수가 아침상이 맛있구나. 오랜만에 마음 편히 먹는 밥 같아. 어머니의 말씀에 정숙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우리끼리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풍경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그런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정호 변호사였어요. 김정숙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파주 GTX 연장선과 신도시 계획이 어제 정식 발표됐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거였어요. 그럼 땅값이 정말 많이 오른 건가요? 정숙의 질문에 변호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올랐어요. 어머님 토지 중 상당 부분이 상업지구로 편입됐거든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조 단위 가치가 될 것 같습니다. 정숙은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조 단위라니.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어요. 변호사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정호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우선 상속세부터 처리해야 해요. 토지 일부를 매각해서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보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후에 정숙은 어머니를 모시고 파주 땅을 보러 갔습니다. 한적했던 시골길에는 벌써 개발공사 표지판들이 세워져 있었고 측량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였어요. 엄마, 여기가 정말 우리 땅이에요? 정숙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가 여기 서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 언젠가 이곳이 큰 도시가 될 거라고. 그때 우리 정숙이가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숙도 감동받았어요. 아버지의 해안이 놀라웠거든요. 아버지가 정말 대단하셨네요. 이런 미래를 내다보시다니. 어머니가 정숙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내 아버지 소원이 내가 누구한테도 무시당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거였어. 그때 정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종호였어요.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뭔 일이에요? 종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풀이 죽어 있었어요. 정숙아, 뉴스 봤어. 파주 개발 소식 말이야. 그래서요? 정숙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종호가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미안했어. 정말 미안했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 하지만 정숙은 더 이상 그 사과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종호 씨, 이제 우리는 남남이에요. 이혼 절차도 끝났고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정숙이 전화를 끊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우이 미영이었어요. 정숙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시댁 식구들의 전화가 계속 걸려왔지만 정숙은 모두 거절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정숙은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습니다. 석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표정이 밝아졌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당당해졌어요. 이제 정말 내가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겠네. 다음 날 정숙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토지 일부를 매각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수백억 원이 되었어요. 세금을 내고도 여전히 큰 돈이 남았습니다. 정숙은 그 돈으로 어머니의 치료비를 모두 해결했고 좋은 간병인도 모셨어요. 엄마, 이제 좋은 병원에서 재활치료 받으세요. 돈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정숙의 말에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정숙아, 내가 이렇게 당당해진 모습을 보니 내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한 달 후 정숙은 오랫동안 꿈꿔왔던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조용한 골목에 있는 아담한 공간이었어요. 순덕이네 카페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였어요. 카페 개업 첫날 의외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아줌마들이었는데 정숙의 이야기를 들었다며 응원하러 온 거였어요. 언니, 정말 대단해요. 우리도 언니처럼 용기 있게 살고 싶어요. 그들의 격려에 정숙은 뭉클했습니다. 어느 저녁 정숙은 카페를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문득 아버지의 편지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내 행복이 아빠의 마지막 소원이다. 정숙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아빠,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아무도 저를 무시할 수 없어요.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됐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조용한 카페에 울려 퍼졌습니다. 몇 달 후 정숙은 파주 개발 지역을 다시 찾았습니다. 벌써 공사가 한창이었고 미래의 신도시 모습을 보여주는 조감도가 세워져 있었어요. 정숙은 그 조감도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 자신으로 살아갈 거야. 햇살이 정숙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58배 나이에 찾은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30년 동안 시댁의 눈치를 보며 살았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정숙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당당히 걸어가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은 오직 자신과 어머니를 위해 살겠다고. 저 멀리 GTX 공사 현장에서 들려오는 기계 소리가 희망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정숙의 진짜 인생이 이제 시작되는 거였어요. 오늘 사연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공감해주시고 마음을 나눠주셔서 더 따뜻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